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의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뉴미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 뉴미디어 중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셜미디어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모두 다 소셜미디어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올려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크리에이터의 앞부분에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이 컨텐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사실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뉴미디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만 컨텐츠의 소비자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이 다양한 다양하게 발달한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해서 컨텐츠의 생산자도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뉴미디어와 기존의 미디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 뉴미디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도 하고 또 이 소셜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여러 산업 구조 특히 이제 저는 마케팅을 초점해서 볼 건데요. 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어떤 메시지의 전달 또는 어떤 가치의 전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범주에서 마케팅이라고 본다면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은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접해봤거나 이용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로서의 관점을 이번 학기에 배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컨텐츠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리고 특히 그 핵심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이해하는 것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소셜미디어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흔히 그 마케팅 직군을 뭐 뽑는다 회사에서 조직에서 고용을 한다라고 할 때 이 SNS 마케팅을 빼놓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많은 특히 중소기업들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소셜미디어이고, 그래서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하지만 또 어떤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든 뭐 시작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잘 컨텐츠를 기획하고 잘 활용하는 그런 역량이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마케팅 직군에 어떤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좀 진로에 관심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좀 더 큰 범주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특징인 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소셜미디어라는 그 용어를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 자체가 소셜미디어 마케팅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SNS 마케팅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SNS 마케팅은, 범주상으로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라는 개념이 SNS보단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해요. 이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라던가 학자들이 보는 입장에 있어서 찾아보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나 SNS나 큰 차이 없이, 구분 없이 동의어처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소셜미디어와 SNS를 좀 구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아마 거의 차이가 없이 끝에 가면 이제 얘기가 될 텐데, 그래도 소셜미디어와 SNS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뉴미디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잖아요. 그 뉴미디어라는 것과 이 소셜미디어라는 것의 또 연관성을 좀 살펴보면서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뉴미디어라는 것은 소셜미디어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범위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뉴미디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소셜, 즉 굉장히 사회적인, 관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셜미디어라고 했을 때 뉴미디어나 소셜미디어나 굉장히 중복되는,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의 정의도 이제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보면,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 시대의 도래에, 우리가 웹 2.0 시대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웹 2.0 시대 도래의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세부적인 설명을 보면 양방향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미디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1대 다의 일방향적인 관계형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 속성을 가졌던 것이 전통적인 매체였다면, 소셜미디어는 다대다, many to many라고 되어 있죠. 네, 쌍방향적인 관계성을 토대로 하므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의 특징을 지닌다.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뉴미디어란 무엇인가에서 봤던 그 정의와 또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미디어라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방송 매체의,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했었잖아요. 전통적인 매체가. 여기서는 방송 매체의 일방적 독백이란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TV 혼자 이렇게 떠들고, 라디오 혼자 이제 떠들고 막 이렇게,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냐면 사회적 매체의 대화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소비자인과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민주화, 개방화를 촉진시킨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정보의 이용자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정보를 소비하는 그런 사용자들이 이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뉴미디어라는 정의에서 봤던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소셜미디어 정의에서 조금 더 차별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맨 위에 보면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이라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소셜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SNS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관계를 맺고
넓고 확장시키는데 초점을 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미디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측면이 있죠. 꼭 관계의 생성이나 확장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미디어적인 속성 자체가 옛날 것과는 다른 새로운 특성을 가졌을 때 우리가 뉴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웹 환경이 변하면서 방금 보았듯이 지난번에도 이제 뉴미디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곧 인터넷의 발달, 즉 웹의 발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웹의 진화도 웹 2.0, 1.0, 2.0, 3.0 이렇게 막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의 관점에서 마케팅 환경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방금도 봤듯이 웹 1.0, 2.0 이렇게 바뀜으로써 마케팅도 1.0, 2.0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시대엔 매스미디어, 기존의 뭐 TV라던가 라디오라던가 이런 종이 신문이라던가 이런 매스미디어, 그래서 대중시장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매스미디어가 마케팅의 주요한 그 수단이자 특징이 되었다면 이제는 소셜미디어, 그래서 플랫폼으로서의 웹, 즉 어떤 컨텐츠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함께 공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진입했다가 나가기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웹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셜미디어의 특징을 가진 그런 마케팅 환경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정보나 어떤 광고의 소비자들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이지만 즉 곧 콘텐츠 생산자도 될 수 있는 프로슈머들, 개인화된 시장에서 존재하는 프로슈머들,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더 관계를 맺고 다가가는 형태의 마케팅이 필요한 그런 마케팅 환경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소비자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보내고 또 받고 만들고 또 소비하고 이런 식의 다수 대 다수의 구조가 나타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소비자들끼리의 활발한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나 정보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정교화시켜 나가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용자들 안에서의 어떤 정보 전달을 통해서 제품이나 브랜드의 신뢰도가 쌓인다거나 정보가 확인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나 지식 생산의 방법도 사용자들의 집단 지성,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식이나 정보의 생산이 일어나고 명료화되고 정교화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지금 경제법칙이라고 보면은 파레토 법칙, 롱테일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옛날에는 이 파레토 법칙이 뭐냐면 그 수익의 80%는 상위 20%의 소비자로부터 온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구매력이 있는 20%의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초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마케팅 환경이 변화하고 웹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판이라던가 신뢰라던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롱테일 법칙이라고 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 기존에는 20%의 구매력이 꽤 높은, 그래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집중을 했다면, 이 롱테일 법칙에서는 그 나머지 80%,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에서 조금 주목받지 못했던 좀 단골이 아니었다던가 구매력이 큰 그런 소비자들이 아니었던 나머지 80%의 소비자들에게도 이젠 집중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들에게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케팅 환경이 된 거죠. 왜냐면 그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 웹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정보라던가 이런 그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입소문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을 이루어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상위 소비자 20%한테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이 마케팅이 성공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어떻게 되냐면 권력 관계는 분산되죠.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돈이 많고 영향력이 크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80% 전체적으로 그 웹에서 그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그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제품에 대한 정보나 어떤 지식에 대한 권력도 분산되게 되는 거죠. 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케팅의 초점이 그러니까 제품이나 브랜드의 생산자, 공급자인 기업이 어떻게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매력적으로 전달하느냐가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아니 뭐 기업 네가 그렇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실제로 써봤더니 완전히 다르던데, 뭐 실제로 써봤더니 훨씬 좋던데, 훨씬 나쁘던데, 이런 경험들, 소비자가 직접 그 브랜드나 제품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험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이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그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 마케팅이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기 지금 체험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experiential이라고 하죠. experience 마케팅이라고 하는,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감 마케팅, 이것도 체험과 관련된 거. 감각이라는 것은 feel,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실제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이 마케팅의 중요한 컨텐츠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사례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웹 2.0 시대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2.0 마케팅 환경에 부합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셜 마케팅, 체험 마케팅, 오감 마케팅 이런 것들 나와 있죠. 네, 여전히 사실 근데 많은 마케팅 교과서들은 이 마케팅 1.0 시대의 어떤 틀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 교과서들 보면 여전히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RM이라던가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던가 인터넷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TV나 라디오들 광고 같은 것들도 이제 여전히 다루고 꽤 비중 있게 다루는 책들도 있지만,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마케팅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들을 좀 우리들은 이제 캐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마케팅이라고 하면 SNS 마케팅과 거의 동일시 되다시피
그렇게 인지되는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실무 이제 담당자들을 뽑을 때도 SNS 마케팅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많이 뽑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조금,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체험 마케팅, 경험 마케팅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지라는 거. 뒤에 가면 조금 더 다른 이제 콘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될 텐데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웹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마케팅 환경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함께요. 네,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를 이제 그 SNS 마케팅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연령대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실무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젊어도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그 이상 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사실은 뭐 이제 좀 낯설어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소셜미디어라는 것을 뭐 이렇게 비중 있게 설명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에 워낙 그 스며들어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다들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는데 소셜미디어의 특성은 그럼 무엇이냐? 다들 이해가 되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자기 표현의 수단, 상호작용성 구현. 그래서 이 미디어라는 말이 이제 붙는다는 것은 그 개인적인 내용들의 전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공유되고 확산되면서 굉장히 좀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되는 어떤 아주 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서는 이게 쉽게 확산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웹상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의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컨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미디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즉 언론의 기능을 일정 정도 수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면에서 이제 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이런 부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셜미디어의 유형은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SNS 종류만 있다기보다는, 그, 엔터테인먼트, 즉, 그 가상현실이라던가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여러 가지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플랫폼들이라던가 도구들, 게임, 분야까지 다 포함된 게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채팅을 많이 하잖아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는 네, 그런 게임을 사실 해본 적이 옛날에 있다. 엄청 예전에 있어요. 네. 포트리스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옛날이죠. 네. 그럴 때 몇 번 해봤는데 그때는 지금이랑 환경이 또 너무 달라가지고 뭐, 여러분들과 이제 그 공유할 만한 그런 경험의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훨씬 이제 그런 그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소셜 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신조어 같은 것들 그 많이 쓰잖아요. 줄임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TV 예능에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몇 가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야? 의미가 뭐야? 뭐 어디서 나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게임 용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게임에서 이제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고 용어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엄청 영향력이 크구나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지난번에 놀라운
도레미마켓 되게 열심히 본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스캠? 네, 스캠. 네, 스피드 게임 뭐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막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데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어, 네, 하여튼 굉장히 그런 이 게임의 세계에서도 이 미디어적인 소셜미디어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협업 도구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정의도 위키백과를 통해서 찾은 내용인데 그런 그 위키를 기반으로 여러 사용자들이 집단적으로 구축해가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소셜미디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디어의 범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분들은 조금, 어, 이런 범위까지도 충분히 소셜미디어로 고려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 대체로 그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에 좀 많이 국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소셜미디어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넓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단순히 SNS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셜미디어의 여러 가지 유형들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아예 플랫폼 차원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셜미디어 연결망에서 그 소셜미디어들을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활동,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창출해서 제공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시대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기기로 수시로 그 이 플랫폼에 접속해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훨씬 더 분권화되고 확산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태계도 훨씬 더 역동적이고 누가 언제 어떻게 참여했다가 또 나가고 이렇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태계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협력이 누군가 가지면 누군가 잃어버리는 이런 식의 제로섬 그런 게임이 아니고 함께 이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함께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키워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반하고 있는 기술들은 그래서 대부분 오픈소스로서 독점적이지 않고 공유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혁신의 방향도 더 기업이나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들 중심의 상향식,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방향. 마케팅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기업이 진행하고 통제하는 식의 마케팅이 좀 그 중앙 집중적인 특징을 가진 이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즉 기업은 소비자가 이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하게끔 유도해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촉진하고 같이 만들기도 하고 보상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업적이면서 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상호작용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죠. 네, 이것이 이제 플랫폼을 기반한 마케팅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SNS는 무엇인지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위키백과에서도
SNS 뭐라고 하고 있는지 소셜 미디어처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SNS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SNS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나 정의라는 거는 이게 SNS를 처음에 만든 누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위키백과에서 담고 있는 정의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위키백과에서의 정의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줄임말이 SNS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네, 여기 지금 보면 SNS 또는 소셜 미디어라고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와 SNS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좀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은 거의 큰, 구분은 어렵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어쨌든 이거 조금 더 깊은 논의니까, 네, 나중에 좀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더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소셜미디어에 있던 정의랑 굉장히 겹치죠.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래서 SNS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네, 소셜 네트워크죠. 말 그대로 사회 관계망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소통이라던가 관계 맺기와 분리되기가 참 어려운 게 SNS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SNS의 특징도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적어놨고, 여기 이제 육각형으로 된 이런 다이어그램도, 이제 띄워놨는데요. 이것도 너무 SNS의 특징은 여러분이 지금 SNS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라고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그게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몇 가지 특징이라고 볼 만한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신속한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생산되고 확산되거나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또 빨리 사라질 수도 있고, 신속성, 그 다음에 개인성, 네, 그 관계의 단위가 되는 개인, 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 물론, 마케팅의 영역에서는 개인성도 있지만, 더 이제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정보의 개방성, 정보 구축의 용이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것들도 이제 그 SNS의 특징을 보여주는 몇 가지 키워드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정체성, 존재감. 그래서 나의 현황을 알린다거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관계 형성. 그 다음에 평판을 관리하거나, 나의 어떤 개인의 브랜딩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단성, 커뮤니티를 이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특징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라는 것의 주체를 기업이나 브랜드로 바꾸면 이것이 곧 SNS 마케팅의 어떤 특징이 될 수 있던 어떤 기업의 정체성이나 특징을 명확하게 밝히고 또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들이 나 여기 있어요. 나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알리는 어떤 존재감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시장에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SNS의 특징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SNS의 제일 큰 특징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신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TV나 라디오 광고는 광고를 제작하고 그것이 전파돼서 사용자들한테 인식되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그 시간적인 격차가 있잖아요. 근데 SNS는 바로바로 이제 그 제품과 브랜드에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그 제품이나 브랜드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웹상에서 빠르게 이제 오가면서 이제 평판을 구축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평판이 무너지게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지금 여기는 조금 개인 차원에서 나타나 있지만 기업이나 브랜드, 즉 마케팅에 활용되는 도구로서 특징으로 보아도 무방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SNS도 이건 이제 지난번에 뉴미디어 이제 우리가 할 때 봤던 내용인데, 그때 이제 미디어의 변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 봤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그런 이제 변화들이 있었던 것처럼 SNS도 그거와 같이 변화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SNS에 관계 맺는 방식도 굉장히 좀 폐쇄적인,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면, 나중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즉 더 개방적이고 더 오픈된 그런 형태의 그 성격을 가진 미디어로 발전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이게 방금 말한 내용이 이 SNS 진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처음에는 1세대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SNS들이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싸이월드 같은 것들, 블로그,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 카페, 물론 지금도 이것들이 다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거의 뭐,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특히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소통, 뭐 싸이월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죠. 소위 말해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 또 잊어버렸네요. 네. 제가 2004년에 싸이월드를 처음 제 미니홈피를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2004년. 네, 2004년인데 2004년이면은 네,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아마 활발하게 사용을 했을진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싸이월드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게 2004년에 만들어서 2011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 11년 그때 2009년 하반기쯤부터 스마트폰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싸이월드가 대세였는데 페이스북이 점차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그 페이스북이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싸이월드는 그때 그런 스마트폰의 보급에 맞춘 어떤 스마트폰의 특성에 이제 적합한 그런 SNS의 특징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때 스마트폰에 예를 들면 싸이월드 어플을 깔아서 뭘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페이스북으로 많이 옮겨갔었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싸이월드의 되게 큰 특징이 뭐냐면 아까 이제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기존에 형성된 오프라인 인맥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수준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그런 것엔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SNS였죠.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관심사라던가 어떤 이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쉽게 새롭게 친구를 맺잖아요.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된 관계에 기반한 SNS였다면 2세대 SNS는 우리가 훨씬 더 좀 친숙한 것들이죠.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그래서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 확대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 상의 어떤 선호하는 콘텐츠 내용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강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봤는데, 제가 알고 어, 지내는, 네, 예전에 이제 만났던 제자가 BTS의 팬이란 말이에요. 아미예요, 아미. 근데 트위터에 BTS 덕질하는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덕질하는 계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이제 다른 BTS 팬들이랑 친구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나중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친구인데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따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뭐 굿즈를 사러 같이 가기도 하고 콘서트를 같이 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 확대가 SNS 상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에서 알아서 온라인으로 친구를 맺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서 네트워크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온라인의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SN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SNS들을 이제 2세대 S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SNS의 특징들은 참여와 공개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쓰는 이런 SNS들이 대체로 2세대 SNS의 특징에 기반하고 있죠. 근데 이것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진화하죠. 네. 네, 더 진화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사용자 맞춤형,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그래서 사용자들이 더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들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는, 알아서 맞춰주는 이런 형태의 기능을 하는 SNS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3세대 SNS들은 큐레이션 기능을 해준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아까 2세대 네트워크는 이제 많이 열렸다면 오히려 조금 더 다시 제한되는 형태. 그래서 더 사용자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SNS 특징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해시태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솔팅, 즉 분류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SNS들이 이제 큐레이션이 가능한 어떤 맞춤형 SNS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 또는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면 관심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만 찾아서 볼 수 있게끔 또 그런 내용들을 알아서 맞춤형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SNS들이 3세대 SN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SNS들 같은 경우는 즉 이미지나 영상을 굉장히 초점에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라던가 인스타그램은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SNS들도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3세대에 초점을 둔 SNS 마케팅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된 거는 이젠 웹에 뭐 정보가 너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피로함을 느끼죠. 대체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이 넓은 웹 세상을 다 뒤져야 해? 그런 이제 피로함이라던가 막막함을 느낄 때 이제 그 SNS들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취향에 맞는 정보들을 적절하게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SNS의 진화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그 SNS 마케팅이 왜 영향력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금 더, 지금 여기까지 본 건 이제 SNS의 특징이라면, SNS 마케팅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NS 마케팅의 본질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텔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실천하고 있잖아요. 국민들 모두가.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일종의 소셜 네트워킹을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긴 한데 사실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런 게 사실 사회적인 네트워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왜 하죠? 우리가 정말로 물론 진짜로 커피나 술을 먹고 싶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다 떤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뭐 재밌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넋두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만나서 무언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욕구가 이제 인간에게 항상 이제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찾은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정보를 공유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말을 한다, 언어를 쓴다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진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잖아요. 기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좀 약한 존재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보다 힘이 센 맹수들한테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진 무기 중에 하나가 연어인 거고 언어를 통해서 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얻음으로써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인간은 스토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회적 정보나 원칙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하고 해왔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생물학적으로도 이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뇌를 자극해서 그 감성과 사고를 동시에 형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동물인 인간이 이 그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된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이 웹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실시간 뭐 채팅을 통해서 굉장히 의사소통을 즉 이야기를 활발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SNS 마케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꼭 온라인, 즉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웹에 기반을 한 이런 기술적인 특징이 아니더라도 이 이전의 시대에도 마케팅, 즉 무언가 가치를 전달하거나 뭐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무언가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곤 했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술적인 특징과 결합되어서 발전한 것이 SNS 마케팅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SNS 마케팅에서의 필요한 인사이트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사회에서의, 인간 사회에서의 관계 맺기나 SNS 마케팅에서의 어떤 시사점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가면서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NS 마케팅이 파워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스토리텔링과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스토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히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구매를 해야지라고 연결이 되는 것보다 감성을 같이 움직여서 훨씬 더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정서적인 애착을 갖게 하거나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위크타이의 힘이라고 해서 여기 옆에 그림에 보면은 스트롱타이, 위크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나랑 친구 사이에서도 가까이 굉장히 가까운 흔히 우리가 베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이제 연락도 뭐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차를 마신다거나 또는 1년에 한 번씩 만난다던가 아니면 동창회에서만 겨우 얼굴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느슨한 관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보가 확산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스트롱타이, 나랑 아주 가까운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닌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고 하는 것보다 이 위크타이, 그러니까 관계가 조금 느슨한 사람들에게서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 정보가 확산되는 것도 그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크타이의 힘이라고 하는데 파워 오브 위크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친한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한다고 할 때 저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거의 하루가 멀다고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은 꼭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아주 공고하고 또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정보의 수준도 굉장히 긴밀하고 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베프한테 소문내도 될 만한 얘기들을 마구 얘기하진 않잖아요. 보통 야, 너 이거는 남한테도 말하지 마.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위크타이, 즉 이렇게 느슨한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확산될 만한 정보들이 빠르게 퍼지는 그런 이 연결고리들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느슨한 유대가 강력한 정보원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아주 가깝고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통의 관심사라던가 키워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SNS 상에서의 그 다른 그 여러 행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의 전파나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정보원이라던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SNS 마케팅이 갖는 또 다른 이제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전염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염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사회적 전염이라는 거는 네, 마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그 행동, 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전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 발생자의 작은 원인이 수용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확산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 이런 거. 네. 그래서 왜 SNS에서 그 어떤 뭐 특정한 말투 같은 것들이 퍼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최근에 이제 그 지코의 아무 노래 같은 그런 지코가 이제 그 아무 노래 안무를 쳐서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막 연예인들도 따라하고 일반인도 따라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무나 어떤 율동 같은 것들을 이제 패러디한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어떠한 정보나 이런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됐을 때 영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사회적 전염이라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케팅의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면 어떤 브랜드나 제품과 관련해서 내가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사회적 전염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을 추가한다면 굉장히 그 확산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SNS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파워풀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SNS 마케팅은 SNS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이제 서비스의 유형의 측면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나 특징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음의 내용들을 좀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즉 SNS 마케팅은 곧 관계 마케팅이다. 동시에 바이럴 마케팅이다. 또는 컨텐츠 마케팅이다. 이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SNS 마케팅이 가진 특징들이 다 이런 것들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특히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라는 용어에서 파생이 된 건데 바이러스 퍼지듯이 네, 널리 그 누리꾼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 기업의 브랜드나 제품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 바이럴 마케팅의 내용, 콘텐츠 마케팅의 내용, 관계 마케팅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다 해당되는 각각이 다 해당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콘텐츠 마케팅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굉장히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가 됐을 때는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의 한 중요한 특징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둘 때 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은 예전에는 기존의 마케팅에서는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설명
중심을 둔 그런 내용들로 마케팅의 그런 내용이 채워졌다면 컨텐츠 마케팅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제품이랑 브랜드랑 꼭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서 고객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무언가 참 이 내용 자체가 참 유익하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고객을 창출하는 마케팅 기법을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디어 및 출판 콘텐츠의 창조와 공유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와 마케팅적 요소를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도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라고 한다면 예전에 화장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나 예를 들면 가격이나 성분이나 사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기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떤 때에는 어떻게 화장을 하세요. 이럴 때는 이런 화장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화장법을 알려주는 마치 뷰티 크리에이터처럼 실제로 뷰티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해서 그렇게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이제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 콘텐츠를 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브랜드와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제품이나 브랜드와 어떤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또 관계 마케팅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우리가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컨텐츠 마케팅의 범주도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로 든 이런 경우 말고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이제는 기업들이 작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쓴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과 브랜드에 관련해서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던가 이렇게 무언가 관련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유익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들을 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 창작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소비자들에게 닿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콘텐츠 마케팅의 유형이라던가 어떤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 특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크리에이터, 특히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비자 행동과 관련되어서 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어떻게 이제 마케팅과 활용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담게 되면 너무 길어지게 될 것 같아서, 다음 차시에 함께 좀 다루어 보도록 하고,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여러 유튜브 동영상 강의
동영상의 어떤 컨텐츠들을 통해서 또 이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학습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작은 과제를 하나 주려고 하는데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마치 구글 시트에다가 응답을 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LMS 토론 게시판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올려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뉴미디어,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마케팅 이렇게 좀 거시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점점 크리에이터에 관련된 주제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현재 즐겨 찾는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어떤 크리에이터인지 한번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게시판에 간단히 질문을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토론 게시판에 의견글로 이제 내용을 답변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크리에이터를 이제 구독하고 있거나 이렇게 팔로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수업에서 또는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이 수업 이후에 다른 곳에서라도 크리에이터로서 무언가 활동을 한다면, 컨텐츠를 만든다면 어떤 주제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한번 가볍게 정리해보고 서로 이제 게시판의 글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를 다 보신 후에 토론 게시판에 가셔서 답변을 의견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주제의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제가 좀 더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함께 제가 업로드한 컨텐츠들도 강의의 일환이니까 같이 시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직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